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9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국내 가상자산 2위 거래소 빗썸이 60조 원대 규모의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하는 초유의 사고를 냈습니다. 개인의 팻핑거, 그러니까 클릭 실수에서 시작된 일인데 시스템 신뢰와 규제 논의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증권부 이민재 기자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이번 사태부터 정리해보죠. 네, 이번 빗썸 사태는 이벤트 담당 직원의 입력 실수에서 시작된 건데 이 전형적인 팻핑거 사례입니다. 이벤트 보상으로 1인당 2,000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실수로 2,000 BTC,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입력을 한 겁니다. 분류 선택을 잘못한 것인데 문제는 이벤트 대상자가 695명이었다는 점입니다. 실수가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이 장부상 총 62만 비트코인이 고객 계정에 잘못 들어간 겁니다. 빗썸은 약 20분 뒤에 오류를 인지했지만 그 사이에 1,786 비트코인이 실제로 시장에서 매도가 됐습니다. 네, 정말 어이없는 사고입니다. 잘못 나간 비트코인 회수는 제대로 된 건지 궁금하고요. 그새 매도된 건 사실 회수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이 대부분은 다행히 회수가 됐고요. 남은 일부는 이제 협의 중입니다. 이 우선 매도가 되지 않고 남아있던 61만 개 정도는 빗썸이 모두 회수했습니다. 이게 이제 99.7% 정도 되는데요. 문제는 실제로 시장에서 팔린 0.3%,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1,786 BTC입니다. 이 중 상당수는 매도 차익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정리가 돼서 약 93% 수준은 회수가 끝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나머지 일부는 오지급 비트코인으로 다른 코인을 샀다거나 이 복잡한 거래를 이미 한 사례여서 당사자와 조율을 진행 중입니다. 네, 신뢰도 측면에서 문제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빗썸이 그럼 62만 비트코인을 갖고 있었냐 하니까 그것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의 3,500배가 넘는 유령 코인이 지급된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가상자산 거래 체계와 거래소를 향한 불신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사실 돈보다 신뢰인데요. 그러니까 우선 가격부터 보면 사고 당시에 국내 거래소 이제 다른 비트코인 가격이 한 9천만 원 초반대였습니다. 근데 이제 빗썸은 일시적으로 8천만 원 후반대까지 밀렸습니다. 이 당시 상황만 보면 이 투자자들이 패닉셀 구간이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집을 받은 일부 투자자가 비트코인을 팔아버린 것도 문제지만 최근 이제 크립토 윈터 우려 속에 불안했던 다른 투자자들까지 또 무슨 일이 일어난 거 아니냐 하며 함께 던졌을 가능성이 제기가 됩니다. 이 경우 단순히 빗썸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반의 불안 심리를 자극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빗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매도 차익 전액증 100%를 보상하고 10%의 추가 보상을 지급하는 등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래소 시스템 구조에 대한 불안감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증권도 D+1 결제 구조처럼 장부산 숫자만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있지만 직원 실수 한 번으로 실존하지 않던 62만 비트코인이 장부에 찍히고 또 그게 실제 매매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투자자들이 헷갈려하는 이 장부 거래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보면 그 디지털 자산 거래소나 은행이라든지 전산장부의 숫자를 기록하는 방식들에서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실물 자산이 움직이기 전에 동시에 장부상의 잔고가 먼저 찍히는 구조 자체는 전통 금융에서도 똑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권도 이제 결제 구조가 장부상 숫자만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핵심은 장부 거래냐가 아니라 검상장부가 실제 보유 자산에서 항상 일치하는지 정합성을 얼마나 잘 점검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전통금융은 장 마감 후에 시제 맞추기를 하듯이 디지털 자산 거래소도 비슷한 검증 절차가 필요한데요. 이와 관련해서 빗썸은 해결책을 내놨는데 실제 거래가 된, 그러니까 장부상 비트코인에서 현실이 된 1,786 BTC만큼 보유 비트코인을 투입하고 모자란 부분은 빗썸이 매수를 해서 채웠습니다. 현재 이제 이보다 많은 비트코인을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네, 거래소 내부 통제의 구조적인 취약성이 고스란히 드러난 사례입니다. 이번 사태가 디지털 자산법 논의에도 영향을 주겠죠? 맞습니다. 이제 규제 강화론에 좀 불이 지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국은 그동안 가상자산법 논의 과정에서 이 거래소 내부 통제와 투자자 보호 취약하다 이런 문제의식을 지속적으로 제기를 해왔습니다. 이제 그 우려를 현실로 보여준 셈이 됐는데요. 빗썸은 주말 동안에 자체 조사 결과를 당국에 보고를 했고 당국은 또 위법 소지가 확인되면 추가 현장 검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은 곧바로 법안과 시행령에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금융위는 이미
무과실 책임 규정과 외부 점검 의무 등을 이 가상자산법에 포함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는데요. 말 그대로 실수든 아니든 사고가 나면 거래소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법을 강화하겠다는 의미인데 이런 불똥이 다른 규제도 튈까 업계는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일이 터지다 보니까 규제 강화에 반대하는 목소리 약해질 수밖에 없겠고 디지털 자산법도 일정이 예정보다 뒤로 밀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업계에선 부담이 굉장히 큰데요. 현재도 거래소 지분 제한, 은행 컨소시엄 등 굉장히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혁신을 막는다면서 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사건 이후로 규제가 약해서 이런 일이 좀 일어났다. 이런 힘이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에 이번 사태가 빗썸 이슈를 넘어서 규제 리스크로 번지게 된다면 굉장히 좀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어 이제 거래소 지분 보유 한도를 15% 안팎으로 제한하는 안이 실제로 도입되면 빗썸뿐만 아니라 네이버, 두나무, 미래에셋, 코빗인수 같은 빅딜까지 줄줄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정부와 여당은 이달 초에 단일안을 만들고 다음 달 법안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규제 논의로 일정이 연기되는 모습입니다. 이번 사건으로 일정이 더욱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또 방향 자체가 산업 육성에서 감독 강화 쪽으로 더 기울 가능성도 제기가 됩니다. 지방선거 일정까지 많이 겹치게 되면 이 법이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법이 전체 성장을 가로막는 과잉 규제로 이어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혁신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권부 이민재 기자였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감독하는 금융감독원도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특히 가상자산 거래소의 장부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며 감독 규제 강화를 시사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나가 있는 정원우 기자 연결합니다. 정 기자, 금감원장 이번 사태 심각하게 보고 있죠? 네, 이찬진 금감원장은 오늘 오전 이곳 금융감독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빗썸 사태에 대해 가상의 오입력된 데이터에 불과한 것이 거래가 돼버린 것이라며 정말 심각하게 보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원래 금융감독원의 한 해 업무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로 예정돼 있었는데 주말 사이에 빗썸 사태가 터지면서 기자들의 질문도 빗썸 사태에 집중이 됐습니다. 이 원장은 특히 빗썸이 보유하고 있는 코인보다 많은 코인을 지급한 유령 코인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가상자산 장부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케이스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감독 규제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 즉 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 거래소의 인허가와 관련한 강력한 규제 시스템 도입을 예고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위와 함께 빗썸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부라도 법 위반 소지가 발견될 경우 즉시 현장 검사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이 원장은 아울러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서도 시스템을 점검을 해서 이용자들이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금융당국의 점검 결과를 일단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 금감원의 홍콩 ELS 제재심이나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과 같은 여러 다른 현안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언급들은 없었습니까? 네, 은행권의 홍콩 주가 연계증권 ELS 불안전 판매 관련 제재심은 곧 3차 제재심이 열릴 예정인데요. 이찬진 원장은 소비자 피해 규모가 큰 만큼 신중하고 면밀하게 접근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앞서 2차례 제재심을 열었고 3차 제재심은 이르면 이번 주 열릴 예정입니다. 이미 해당 은행들에게 수천억 원에서 1조 원 이상의 과징금을 사전 통지한 상태인데 최종 제재 수위는 3월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도한 규제가 현 정부의 생산적 금융 대전환 기조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있어서 금감원도 고심이 큰 상황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종합투자계좌 IMA와 발행어음 추가 인가에 대해서도 이 원장은 인허가가 금감원의 제재로 인해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금융지주 회장들의 셀프 연임과 관련한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앞서 현장 점검 결과를 TF에 반영하겠다고 했고 새롭게 부여되는 금감원 특사경 인지수사 권한이나 민생금융 특사경에 대해서는 증선인의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과도한 수사 권한에 대한 우려가 나온 만큼 금융위의 통제를 받아 오해 소지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에서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지난 CES 2016에서 세계를 놀라게 했던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가
한 단계 더 진화했습니다. 대규모 반복 학습을 통해 연속 동작까지 유연하게 가능해지면서 실전 투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평가입니다. 보도에 김인철 기자입니다. 아틀라스가 옆돌기를 하자마자 연이어 공중제비를 돕니다. 미끄러운 빙판길에선 넘어지지 않고 안정감 있게 달립니다. 현대차의 로봇 계열사인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유튜브에 공개한 최신 영상입니다. 그간 아틀라스가 옆돌기와 백텀블링을 선보인 적은 있지만 고난이도의 두 동작을 연속으로 한 것은 처음입니다. 특히 이번 영상엔 텀블링을 하다가 넘어지거나 주저앉는 등 실패하는 장면도 담겼습니다. 아틀라스가 대규모 반복 학습을 통해 실패를 딛고 전신 기동 능력을 확보했다고 자신감을 드러낸 겁니다. 사실상 최종 테스트가 마무리된 것으로 공장 투입이 임박했다는 평가입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전 과정을 끊김없이 수행하는 연속 전신 제어 능력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현대차 그룹 제조 환경에서 아틀라스를 체계적으로 훈련시켜 실전 투입에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현대차는 오는 2028년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 부품 분류와 같은 간단한 공정에 아틀라스를 우선 투입합니다. 2030년엔 부품 조립까지 작업 범위를 넓혀 본격적인 상용화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김인철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25% 인상 압박이 좀처럼 협상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며 투자와 수출 환경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통상당국은 관세 인상을 막기 위해선 대미투자 특별법의 국회 통과가 최우선 과제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세종 주재기자 연결합니다. 전미정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관세 재인상을 막기 위해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협상에 진전 있었습니까? 네, 미국의 관세 재인상을 막기 위해 워싱턴을 다녀왔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오늘 오후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관보 개제보다 관세 인상 자체를 막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어떻게 해서든 관세 인상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관세 인상을 관보에 게재하는 실무적 절차에 착수했지만요. 관세 인상 적용 시기 등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단계도 아닌 만큼 최대한 관세 인상을 막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통상 3일에서 길어도 일주일이면 되는데 이제 벌써 2주가 넘도록 관보 게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정부의 여러 가지 노력들이 미국 측에 전달된 측면이 있지 않나 싶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주에도 하워드 러트니 미 상무장관과 두 차례 화상회의를 했고 조금씩 진전이 있다고 되는데요. 특히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미국 측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는 만큼 관세 인상을 막기 위해선 법 통과가 최우선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네, 관세 인상 압박 원인으로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이 근본적이긴 하지만 한국의 플랫폼 규제 입법 등 비관세 장벽과 쿠팡 사태 수사도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거든요. 네, 정부는 이렇게 미국 측과 이제 계속 소통하면서 관세 협상을 계속 이제 하고 있다고는 했지만요. 이른바 쿠팡 사태, 온라인 플랫폼 등 이슈가 겹치면서 협상 진전이 더딘 것도 사실입니다. 당초 한미 양국은 지난해 12월 비관세 장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열기로 했는데 아직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무 협의에는 들어갔다지만 식품과 농산물 교역, 온라인 플랫폼 규제, 지식재산권 등 현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다만 김 장관은 이번 관세 재인상의 근본 배경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에 있는 만큼 관세 협상과 쿠팡 등 비관세 장벽 문제는 분리해서 보고 있다고 했는데요. 한미 FTA 공동위원회도 적절한 시기에 개최될 것이라고만 전했습니다. 대미투자 프로젝트 진행 속도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의 중요한 변수일 텐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미국 측에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전에 할 수 있는 것에 바로 시작하라고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대미투자와 관련해선 김 장관 어떤 언급 있었습니까?
네, 김정관 장관은 대미 투자와 관련해선 논의 중인 프로젝트는 있다면서 몇 가지 안을 놓고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 프로젝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선 대외 보안 이슈가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고요. 법안 통과에 맞춰 합의되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정부 안팎에서 언급되고 있는 프로젝트는 크게 원자력, 전력망, 조선업 등인데요. 통상 당국은 이미 미국과 대미 투자 프로젝트 관련 논의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고요. 미국 정부는 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한 지난달 29일을 전후해 한국의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제안했고 한국 역시 김 장관의 방미를 계기로 원자력 발전 등 협업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장관은 공식적인 사업 선정 절차는 특별법 통과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했지만요. 미국 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미 투자 프로젝트도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세종 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정민정입니다. 네, 이 시각 국회에 이어서 연결합니다. 국회에서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구성된 특위는 한 달 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입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재훈 기자, 앞서 여야가 합의한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재는 대정부 현안 질의가 이어지고 있죠. 네, 대정부 질의는 오늘부터 4일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날인 오늘은 정치와 외교 그리고 통일과 안보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이 계속된다는 점에서 미국과의 통상마찰 완화 방안이 가장 큰 관심입니다. 최근 미국을 직접 다녀온 국무위원들은 미국에게 한국의 상황을 소상히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민석 총리는 쿠팡 사태 관련 오해를 충분히 설명했다고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미국에서 벤스 부통령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 국회 관계자들을 만났을 때 쿠팡 사건의 본질은 거의 우리 국민의 상당한 수의 성인의 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본질이다. 다른 어떠한 정치적인 의도나 압박이 있지 않았다 하는 점을 충분히 대미투자법 지연이 주된 배경이지만 관세 인상 압박 배경을 두곤 여전히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정부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세 불확실성이 높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당분간에는 그러한 관보는 올리지 않을 거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저런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정부의 일이 아니고 미국 정부 일이고 더군다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정부의 정책 결정과 발표하는 것이 과거와 달라졌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다. 좀 답답하네요. 네, 이달 초 미국을 방문한 조 장관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의 대화를 소개하며 미 행정부가 비관세 장벽도 더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조 장관은 그리어 대표가 다른 나라와의 협상이 많아서 한국의 시간을 쏟을 많이 못 쏟는다면서 협상 진척이 없으면 관세를 높여서 미국의 무역 적자를 개선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정부 질의에 앞서 여야가 합의한 대미투자 특별법 특위 구성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위원 전체 구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상원 의원이 맡을 전망입니다. 정 기자, 또 빗썸 사태로 가상자산 시장이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TF가 당초 설 연휴 당론을 도출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사태로 입법 논의가 더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TF는 두 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TF안을 도출하고 당 정책위에 보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정책위는 TF안과 정부안을 조율을 해서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인데요. 당초 TF안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내용은 빠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럼에도 정책위가 거래소 지분 규제안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쟁점 간 논쟁은 여전합니다. 여기에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는 입법 쟁점을 더 부각시킨 사례가 됐습니다.
당장 빗썸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에서 특별한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포착되진 않습니다. 다만 혁신 강화와 제도 안정 두 가지 안이 팽팽히 맞선 만큼 빗썸 사태는 규제 강화에 설득력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디지털 자산 TF 소속 의원들이 별도 TF안을 법안으로 발의할 수 있지만 최종 법안 통과까진 여전히 여러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정부가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대출 한도를 줄이자 그동안 상승세가 크지 않았던 서울 외곽 지역 15억 원 이하 아파트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고가 아파트를 잡으려다 서민들이 찾는 중저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신재근 기자입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신축 아파트입니다. 지난해 1월 입주 당시 84제곱미터의 분양가는 9억 원 수준이었는데 현재 호가는 15억 원을 훌쩍 넘습니다. 15억 원을 넘지 않는 중소형 평형으로 매수세가 몰리다 보니 인근 구축 중대형 평형 가격을 앞지르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42평이 오히려 더 싸요. 33평보다. 찾는 사람들이 20평, 30평만 사지니까요. 15억 원을 넘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15억 원 미만 아파트로만 매수세가 몰리는 겁니다. 주마다 빠져서 거의 없어요. 줄 서서도 보고 하는데. 지난해 11호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시작된 이후 15억 원 미만 주택 거래 비중은 80%를 넘었습니다. 그 결과 15억 원 미만 주택이 많은 서울 외곽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강남 3구를 크게 앞지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가격대에선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른바 영끌 매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 고객층이 주로 전화 많이 오시는 분들이 젊은 분들이에요. 대출 한도까지는 본인 대출로 하고 나머지는 이제 본인 저축, 그 외에 이제 뭐 부모님이 좀 도움을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고가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중저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대출 규제를 고가주택에 대해서 강화한다는 것은 중가 주택의 가격을 상대적으로 더 급등시키는 그런 원하지 않는 풍선 효과 부작용을 발생시키죠. 다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매물이 늘어날 경우 이런 흐름이 뒤바뀔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중소벤처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위해 개설된 코넥스 시장이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연일 파죽지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로 존폐 위기마저 일고 있습니다. 김다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3년 중소벤처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위해 만들어진 코넥스 시장. 13년이 지난 지금 시민들에겐 이름조차 생소합니다. 못 들어봤어요. 코넥스 시장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한 번도 못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본 적은 있는데 정확히 잘 알지 못해서 아직 조금은 인지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과거 74억 원으로 떨던 코넥스 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지난해 16억 원까지 줄었습니다. 지난해 거래대금은 코스닥의 0.02% 수준으로 유동성이 사실상 고갈된 상태입니다. 2020년과 비교하면 신규 상장과 이전 상장 모두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시장 참여자 수가 적고 거래도 활발하지 않다 보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들어올 이유를 찾기 어려운 겁니다. 코넥스는 코스닥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해왔는데 코넥스 상장 기업의 경우 향후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 시 심사 기간이 단축되고 일부 심사를 면제받는 등의 혜택을 제공해왔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요건 도입 등으로 코스닥 문턱이 낮아지면서 코넥스를 거치지 않고 직상장을 택하는 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정책적 관심에서 밀려나면서 상장사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져 갑니다. 지원책도 전혀 지원 다 받을 수 있는 게 없었고요. 의무적으로 상장 유지 권을 분기별로 800만 원씩, 900만 원씩 이렇게 내고 있거든요. 작은 기업이다 보니까 그것도 부담이 엄청 돼요. 저희한테 뭐 혜택 오는 건 없고 의무만 계속 지우니까. 거래소 역시 시장 구조 개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대책은 여전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시장 간의 유기적 관계들이 당초에 설정했던 것들로부터는 조금 달라진 환경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 당국과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안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장외 거래를 활성화할 토큰 증권 발행이 코넥스의 입지를 더 좁힐 거란 예측이 나옵니다. STO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게 좋은 자금 조달의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컨대 내가 굳이 상장하지 않고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다중에게 돈을 빨리 더 쉽게 모을 수 있다면 굳이 여기를 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전문가들은 초기 기업 성장이라는 취지를 잃은 코넥스 시장을 코스닥과 합병해 더 강한 성장 사다리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국경제TV 김다빈입니다.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소문은 넘치고 진짜는 드뭅니다. 소음은 요란하고 신호는 희미합니다.